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내일이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어제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가는데요. 어제는 9차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그러니까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12시 반쯤 헌재에 도착을 했는데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자 대변인 어제 왜 대통령 왔다 그냥 간 겁니까? 그 신호를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 불공정한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는 거? 재판관들한테? 국민들한테. 예, 재판관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불공정하면 안 된다 재판이. 네. 이 불공정한 재판 계속 임하는 게 맞느냐 나는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가 그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고. 직접적인 거죠. 그게 직접적인 거예요. 네, 사실은 그거는 네. 설마 그것도 안 받아들여 주겠냐. 헌재가 아무리 불공정하게 지금 재판 진행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당연히 상식선에서 하겠지. 며칠 상관인데 네.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그리고 오전에 재판이 그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어쨌건 준비 기일이라도 형사 재판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구속을 취소하는 그 신문도 하는 날인데 그거를 뭐 일반 잡범들이 신청해도 저는 아마 그건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안 받아주고 1시간 이렇게 1시간 늦춰졌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았어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선을 넘는 거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항의 표시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걸 제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은 어제 불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연기를 해달라는 것이 이번 주 목요일 있을 것을 다음 주 화요일로 이렇게 연기해달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뭐 며칠 안 되는 건데 그것까지 헌법재판소가 안 된다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헌법재판소 판단했을 때는 일단 오전에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네. 10시 그리고 오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겠냐. 첫 번째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이 여기 가서 밥 먹고 여기 가서 커피 마시고 그런 사실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변호사들하고 머리가 터질 정도로 뭔가 연구하고 싸매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단순히 몸이 가서 드러나는 시간 말고도 앞뒤로 준비하고 또 나중에 토론하는 시간이 다 합하면은 이 겹쳐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대통령 측도 변호인이 형사재판 쪽 담당과 헌법재판 담당이 다 구분되어 있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접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는 분리돼 있지만 이쪽은 피고인, 이쪽은 피청구인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번 주에 이 얘기를 나눴었는지 모르겠는데 5일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5일 정도 연기라면은 받아줘도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네. 헌재가 일단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 결정을 그렇게 내렸으면 평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내일이 마지막인지도 아직 모르죠. 그렇긴 합니다. 그쵸. 엄밀하게. 그렇죠. 네. 왜냐면은 9차 10차도 8차가 끝난 다음 날 평의를 통해서 9차 10차 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처럼 만약 내일 네. 3명의 증인이 나오는데 거기서 전혀 듣지 못한 얘기가 뻥 터지면 변론 몇 번 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내일 나온 증인들 이외에도 아니면 내일 나온 증인의 발언을 뭔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것이 뭐 발언을 뒤집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헌법 재판관들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이게 완벽하게 우리 저기들이 진행이 됐다고 판단하는가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통령이 어제 참석하지 않으신 거는 어차피 내일 계속 이거 불공정하다 이렇게 뭔가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하시지만 내일은 나올 겁니다. 네. 왜냐면 어제는 증인이 안 나오는 길이고 원래는 그랬죠. 그렇죠. 네. 내일 중요한 증인들이 나오는 날짜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나오실 거고 또 만약에 내일 나와서 이렇게 또 직접 심문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재판께서 뭐 쪽지를 건네서 지휘를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발언도 하시고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느낄 때는 그냥 결국 나와서 하실 수 있었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연기 안 한 것 요걸로 과연 만약에 대통령이 내일도 갑자기 나는 불공정해서 안 나가야겠어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다니 이렇게 하신다면은 메시지가 한 번 더 전달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결국 참석하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메시지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공정 아무튼 메시지는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국민들이 너무나 충분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이 헌법재판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진행되는가? 헌법을 지켜야 헌법재판소고 법을 지켜야 법원인데 법을 앞장서서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써 있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됐고 그거 안 지키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변론 제가 보기에 다시 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 게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보면 이미 결론은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의를 통해서 뭐 결정했다고 하는데 네. 그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이른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건지. 평의가 이제 지금 재판관이 8명이 하는 게 평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의견이 충돌이 되면은 네. 결국은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약식으로라도 자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라는 식의 네. 어떤 그 뭐 표결 과정을 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모임이잖아요. 비공식 모임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기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의상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지금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되게 5대 3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 것 같다. 가령 그 재판기를 이번 주 목요일 걸 다음 주 화요일로 늦추자는 피청구인의 신청이 있었는데 청구가 있었는데 이거 받아들일까요 말까요? 반대가 5명, 찬성이 3명. 그러면 그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또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막을 알 수가 없으니 근데 그게 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그렇습니다. 평의 자체는 내용 네. 공개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것을 공개했을 때 괜히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다 어떤 재판관은 여기서 무슨 의견 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괜찮을 것인가라는 판단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평의 내용을 공개 안 하는 게 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뭐 5대 3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의견이 갈렸을 때 투표에서 과반이 넘으면 그거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나 계속 말씀하셨던 거는 지금 8명 중에 이 좌파라고 하는 이 3명이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이 3명 말고도 5대 3이 나왔으면은 뭐 공정한 판결이 나온 건 아닌가요? 중도 보수의 분들도 그거를 인정하는 3대 5, 이 좌파인 3명만 좌파라고 표현한 게 진보 성향의 재판관 3명만 뭔가 다른 의견을 계속 냈으면은 그분이 뭐라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드린 그러니까 대로 지금 이제 그 흔히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완전히 추정입니다. 이제 본인 재판관들 본인 입으로 나는 좌파요 우파요 이렇게 어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그 사람들을 임명한 분이나 그 사람들 임명한 정당이 누구냐에 따라 저희가 좌우를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좌파 이른바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제 이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선출하거나 임명한 사람들. 그다음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장도 김명수 대법원장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이냐. 그런데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으니 그냥 중도로 하자. 이제 그게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선출했던 사람이 정형식, 조한창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다는 그 사람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어떤 그렇죠. 입장을 예. 취했느냐가 그분들이 어쨌거나 지금 연기를 하지 말자는 쪽에 힘을 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된 갔다면 거죠. 네, 그런 김영두, 정정미가 그걸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자꾸 뭐, 얘기를 해서 뭐 정형식 재판관이 그랬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모르는 네. 겁니다. 알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너무 추정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어쨌거나 그래서 3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제가 자꾸 이름 얘기하다가 네. 성 회장님은 다 혼날 줄 알았어요. 자, 김영수 대법원장 시절에 그 얼마나 우리 법하고 인권법이 네. 사법부를 완벽하게 카르텔로 장악했는지를 우리가 지켜봤는데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들을 뭐 중도 보수다 이렇게 보는 것은 큰 어폐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그냥 그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분들은 그냥 진보 성향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법, 인권법이라는 딱지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법, 인권법이 해왔던 일들이 너무나 지난 몇 년 동안에 너무나 불공정한 판결들, 불공정한 진행들, 재판 지원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그냥 진보라서 우리가 그렇겠지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큰 의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래 그랬는데 재판 진행되는 거 보니까 그 확증을 더 갖게 된 거죠.
저는 근데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쪽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그런 분들인 건데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해서 여론이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여론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결국 여론에서도 봤을 때 그냥 이쪽에서 추천했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뭐 너무 문제가 있나? 막 그런 여론이 막 들끓었나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워낙 국민의힘에서 마치 우리법 연구회를 이상한 단체로 막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그 사실 활동을 멈춘 단체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민주당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의 9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 대법관 14명 중 6명이 민사판례 연구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조인 중에서 완전 초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민사판례 연구회 출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민사판례 연구회는 카르텔이 완전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들을 막 공격하고 그랬나요? 그들을 믿을 수 없다. 그들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출신이건 그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불신하는 메시지를 줘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그 김명수 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중도 보수로 보는 거는 어폐가 있다. 저는 그것도 동의하기 어려운 게 사실 저는 임명권자보다 그들이 내린 판결로 보는 거거든요. 판결로 쭉 봤을 때 사실 이번에 이렇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이슈가 막 커지기 전에 과거에 그때부터 그냥 그 사람들이 내렸던 판결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2명은 대부분 판결을 중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중도 보수로 분류가 되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 김형두하고 정정미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한 이제 재판관인데 15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어쩌면 두 사람이 완전 정반대예요. 완전 정반대. 반대로 계속 해왔나요? 예를 들어서 네. 국가보안법에 관한 그 뭡니까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3법, 그 다음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시키는 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또 뭐 있죠? 뭐 그다음에 군대 내에서 단체로 상급 부대에 진정을 하는 것이 유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 뭐 이런 계속 등등. 갈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마치 정말로 칼로 무 자르듯이 이쪽에 김영두 보수 쪽에 보수적 결정을 내는 사람이 김영두, 정반대가 정정미. 그러면은 저는 김명수 원장이 보수 1명, 진보 1명 그런데 인정한 거 아닌가요? 또 아니 그래서 우리 얘기를 원래로 돌아가 보면 그건 과거일 뿐이고 그 또 결정은 결정일 뿐이고 대통령에 관한 탄핵 소추는 또 다른 어떤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앞질러서 예단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 들고. 10초만 반론 네네. 기회 주십시오. 10초가 아니라 1분 10분 하셔도 민사 됩니다. 판례 연구회를 자꾸 이제 그 궁색하니까 이제 그 반대 사례로 드는데 민사 판례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편향된 판결, 문제되는 판결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퇴임한 옛날에 이제 윤관 전 대법원장, 네. 호남 출신 첫 대법원장, 그분의 아드님인 윤준 서울 고등법원장 네. 퇴임하면서 네. 지금 사법부의 제일 큰 문제는 좌우 가릴 것 없이 너무 편향된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때 너무나 좌편향된 판사들을 중요한 자리에 놓은 것이 제일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사법부 내부에서도. 그리고 우리 법이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강규태, 김미리 판사 등등이 저질렀었던 그런 판결들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 지금 거예요. 이제 국가를 통계학적으로 좌우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게. 것 같아요. 통계학적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거에 그 판사님들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 법 연구 출신들이 전체 판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비해서 훨씬 더 많더라. 그 말씀이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증인이 나왔을 때보다도 더 중요한 그건 뭐냐면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됐든 대법원이 됐든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그 판단의 어떤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 갈림길이거든요. 자, 저희가 만드는 도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네, 대변인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저게 뭡니까? 6가지가 나와 있고 채택과 보류가 있는데요.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김용현, 여인영, 조지호
국방장관, 방첩사령관, 경찰청장 네네. 채택.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이건 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건네줬다는 쪽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포고령 1호 채택. 그다음에 국회 및 선관위 군 진입 CCTV 채택. 곽종근, 홍장원, 이진우의 헌법재판소 증언이 아니라 국회 증언. 그게 국조특위를 포함한 얘기 같아요. 네네. 그걸 채택했다는 건. 예. 그다음에 이른바 오늘까지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홍장원 메모 이건 보류. 그래서 일단 채택이 5건, 1건이 보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크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검찰 진술 조서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서의 진술 조서는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네.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그러니까 피고인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그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 네. 그래서 다시 증인들을 다 재판에 불러와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증언을 듣는 것이거든요. 네. 제일 큰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증인들 재판에 불러서 재판이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는 형사재판 형소법을 준용한다. 네. 헌법재판의 절차는 네. 라고 했는데 준용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준용한다. 준용한답니다. 예. 거의 강제적 규정이에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그 윤 대통령을 지금 다루는 사법 절차는 일관되게 단서 조항에 의지해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주조항은 무시해요. 네. 주조항에는 공수처법에도 서울중앙지법에 관할로 한다. 공수처의 사건을 하고 돼 있는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그 뒤에 요만큼 달려있는 단서 조항에 특수한 사정일 때는 이걸 가지고서 영장 쇼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40조 1항이 명백하게 주문이 있는데 그것은 됐고 그 앞에 조그만한 단서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무시할 거야라고 진술조서 갖고 와 그거 우리 증거로 채택할 거야 해서 채택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형사재판, 헌법재판의 성질에 뭐가 반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징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성질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는 법학자들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일은 생전 처음 본다. 지금 이런 재판 절차는 라고 하거든요. 이 헌법재판은 대통령을 파면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이익과 불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유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재판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단심제지 않습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에요. 그럼 훨씬 더 절차에 대해서도 더 엄정하게 하고 더 꼼꼼하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그냥 증언이 엇갈리더라도 우리는 그냥 진술조서 믿겠어. 당신들 여기 와서 하는 증언은 다 거짓말 같아. 이런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자, 성 의장님. 자, 이렇게 쭉 이제 지금 그 증거로 채택한 것이 5건, 그다음에 보류한 것이 1건인데 이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일반 법정이든 증거로 채택했다는 건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증거가 별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5개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건 그만큼 지난번 계엄 선포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증거를 5건을 채택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그 뜻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면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닙니까? 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5대 1인데요.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5대 1로 5건은 계엄 선포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라는 그런 방향으로 채택을 해버린 거고 단 하나 국정원 제1차장에 대한 그 메모만 보류를 했으니 자 보시죠. 여기 그 예를 들면 김용현 제일 처음에 있는 거 네. 김용현 진술조서. 김용현은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아니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가서 이거 검찰 가서 한 내용을 지금 조서를 그거 말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김용현은 거기서부터 일관되게 위헌 위법하지 않다. 대통령은 그 잘못을 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김용현 전 장관. 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물론 뭐 여인형도 지금 진술이 제한된다라고 하든가 뭐 답변이 제한됩니다 하면서 입장을 조금 바꾼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검찰 진술 조서만 바로 이렇게 채택을 해버리면 본인들이 그거에 반대됐을 경우 이거를 신문을 통해서 탄핵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일 이제 그 말씀도 지금 예.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조지호 경찰청장 말이죠. 그 조지호 이 피신 조서를 이제 결국은 국회 측 변호인들이 그걸 공개를 하고 또 그거에 항의를 해서 또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또 퇴장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동아일보가 또 단독으로 오늘 일면 톱으로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그날 밤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를 했고 통화했다. 네. 또 빨리 국회의원들 체포하라. 저자들 불법 저지르고 있는 거야. 체포해. 라는 식으로 닭달을 했다. 닭달이라는 표현까지 썼더군요. 일단 조지호 청장이 내일 그거를 증거로 채택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예. 지금 원래 계속 나오려고 하다가 그 개인 건강 문제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내일은 아마 이렇게 좀 모셔 지금 뭐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확정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만약에 나오시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해서 과거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뭔가 다시 재물으면서 의사를 뭐 뒤집는다든가 네. 아니면 그 검찰 진술 조사를 탄핵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았잖아요. 네. 조지호 경찰청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예. 만약에 조지호 경찰이 나와서 이거 그거 사실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 그 부분 중에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질문을 뭐 이렇게 이끌어내면 네. 탄핵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만약에 내일 못 나오게 되면 저는 윤 대통령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채택된 증거가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내일 확인을 못하면 윤 대통령 측에 그 주장하는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상 입법 기구 쪽지. 이른바 요거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줬다는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그 쪽지를 대통령이 써가지고 국회 단전단 예비비 얘기를 한 대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비비를 별도로 말을 해서 국회 쪽으로 들어간 돈은 끊고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로 기구 들어갈 예산을 돈은 확보하고. 미리 준비를 네, 해놔라라는 네, 네. 건데 대통령은 이걸 쓴 적도 없다고 그러고 또 최상목도 이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일은 없다고 그러고 실무자로부터 받았다고 그러고 김용현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썼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왜 이걸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증거로 채택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기에 관련자들이 증거- 윤석열, 김용현, 최상목 세 사람 다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 증거로서 예. 이 증거가 어떻게 활용된다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쪽지잖아요. 왜냐면 지금 또 그렇게 말씀을 또 들었네. 예 맞잖아요. 국회 측에서 이거를 중요한 쪽지라고 얘기했는데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헌법재판소가 자 이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나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읊으면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직접 준 적이 없다고 하고 네. 김영현 장관이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탄핵 심판의 즉 대통령이 한 걸로 활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낼 수도 있는 그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 홍장원 메모는 보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입법기구 관련 쪽지 또 보류를 했어야죠. 채택을 할 게 아니라. 아니 이 입법과 관련돼서는 이미 의견이 다 나온 거잖아요. 일단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했고 네. 그리고 준 사람들은 난 준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작성했다. 그리고 홍장원 그 최상목 권한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나가면서 누구한테 전달해서 전달받았다. 자 이거에 대해서 누구의 절차를 더 신빙성을 따질 건지 이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고 아니 근데 네. 아까도 지금 방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김용현 탄핵 또는 김용현 형사재판이 아니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심판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3명의 인사 윤 대통령 부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최상문 기재부 장관 세 사람 다 이게 윤 대통령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러면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지요. 직접 그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그러면은 그 저는 김영현 장관이 포고령 작성에 사용한 걸로 보여지는 노트북을 파괴한 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 김용현이 인멸한 거죠. 김용현이 인멸한 대통령한테 왜 그걸 자꾸 엮어 넣느냐 이런 거죠.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왜 이 증거 예. 이 그건 증거는 나중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김용현 형사재판 받고 그러니까 있으니 제가 거기 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쪽지가 예. 이 채택된 쪽지가 네. 어떻게 활용될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예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과 최상목 장관의 말은 믿지 못하겠어.
이거는 증거를 채택했다는 것은 이거를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최상목은 받았다고 했으니까 일단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죠.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아니, 있어서 이거를 근데-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 의원님이 근데 성 의장님이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은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서 채택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그러니까 바꾸고 계시는 거거든요. 일단 이게 최상무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헌문란 내란 행위에 매우 중요한 증거기 때문에 예. 일단 채택을 해야죠. 근데 이 증거가 과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부를 이제 지금까지 진술한 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 비상입국 관련 쪽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채택된 게 네. 또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거기에 회의록까지도 증거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야당 의원들이 특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다 놓고 자기 혼자 90% 얘기하고 증인한테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오라는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어떤 풍문에 불과한 그런 혐의 내용들을 야당 의원의 면책 특권에 의거해서 얘기해 놓은 것들이 다 회의록에 사실은 적혀 있는 겁니다. 질문항에. 이제 그거를 증거로 채택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것 또한 오염되어 있는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 민주당과 헌재가 예. 뭔가 좀 공감대, 뭐 좋게 말하면 공감대, 설마 그럴 리는 좀 없겠죠. 나쁘게 말하면 네. 어떤 그 물밑에서의 조율 예.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 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첫 번째는 그 내란죄 네. 그 철회하는 그 여부 네. 그거 얘기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먼저 힌트를 준 거. 그랬다면서요. 예. 그 문영배 장면 소장이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장면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내란죄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도 뭐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철회한 건지 안 한 건지 결론도 안 내렸어요. 네. 말도 안 하고 있어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얼마 전에 그 한덕수 대행 네. 그거 할 때 그때도 그 국회에서 그 국회 대리 측이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니까 예. 그때도 역시 문영배 대행이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재판관이? 중립적이어야 그러니까 돼 그게 재판관이.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을 그렇죠. 때 예. 그거와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네요. 결국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해서 그 결의안을 다시 이제 그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150 뭐 200 그 논란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저기 우원식 의장이 그 청구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를 그거 하기 따질 위해서 때. 그래서 한 거죠. 그러니까 힌트를 두 번이나 주고 민주당이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심증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 조선 시대로 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편지를 어서 빨리 민주당사에 전하거라 그래서 막 파발말을 타고 가서 전달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정황을 보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공개석상에서 하면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 며칠 상관으로 또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서 해서 마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말에 뭐 있는데 군작이 맞는다고 할까요? 뭐 그런 거가 있는데 다른 기관들에서도 저는 비슷한 양상을 민주당이 보이는 게 네. 이상식 의원 경찰 출신 민주당 의원이 국가수사본부와 자기가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내 휴대폰에 불이 난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에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군 출신의 김병주 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자기 군 후배 자기가 데리고 있었다는 곽종근 사령관 만나가지고 노골적으로 회유를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출연시키면서 질문지도 미리 주고 우리가 변호인도 선임해주고 우리가 잘 봐줄 테니까 해라.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그 행태들이 곳곳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헌재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상시고 저는 그런 발언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경찰 출신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역대 최고 많은 것 같은데. 지금 10명이거든요. 아 10명. 10명 중에 제가 알기로 그 7명이 국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경찰 출신 10명 중에 7명 국힘입니다. 그 사람들 7명 과연 그 당시 경찰 관계자들과 통화 안 했을까요? 통화한 거 안 했죠. 저 증거도 없는데 저희는 원래 DNA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 여기서는 그건- 이미 밝혀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 성 의장께서는 이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이철규 의원 경찰 출신이죠. 네. 경찰 출신 그 이철규 의원이 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두려울 줄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거의 반협박식의 발언.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경찰 그 본부장 앞에 앉혀놓고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 괜찮겠어라는 식의 발언 괜찮습니까? 적절합니까? 저는 이상식 의원의 그 발언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의 발언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국 쌍방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원 사령관 자꾸 김병주 라인으로 몰아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각종원 사령관이 김병주 라인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중용했겠습니까? 김병주 라인이고 작년에 9월 그 10월 그때 그 5인 회동 김영현 장관하고 여인영 박접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그리고 곽종원 사령관까지 5인 회동을 그렇게 두 차례나 했다는데 김병주 라인이면 안 썼죠. 아니 저희가 라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곽종근이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해서 무릎 모으고 그다음에 겁먹은 표정 어디에 잡혀온 이 얌전한 새색시처럼 앉아서 묻는 대답에 예 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잖아요. 네?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좀 이 실감나게 전쟁 포로 같았죠. 전쟁.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색시라는 부분 제가 그 바로 취소하겠습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부적절했네요. 전쟁 포로 같았다. 이게 적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그 뒤로 또 박범계 그 다음에 저 누굽니까? 저 대변인 했던 사람 그 누구죠? 부승찬. 보승찬 그 두 사람 앞에 가서 또 역시 전쟁 포로처럼 이렇게 가서 말을 이렇게 고치니까 고친 대로 또 말을 좀 잘못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박범계 의원이 생각한 만큼의 그 정답안이 안 나오니까 고쳐서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 역시 우리 법 연구회죠. 박범계. 아니, 예. 박범계 의원이 그 노란색 메모 구체성 있다는데 노란색 메모 각종원 사령관이 말한 거 적은 겁니다. 근데 한번 다시 해볼 때 적혀 있는 메모랑 다르게 말하니까 왜 말이 다르다고 한 거고 네. 그리고 곽종원 사령관이 말했죠. 그 전날 자수서에 분명 대통령에 대한 이 표현이기 때문에 순항했다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 의원님 예. 국민들은 사실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바라보겠지만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 야당 의원을 거기서 만납니까? 예? 김현태 단장은 최근에 여당 위원장도 만났잖아요. 또 그런가요? 김현태 단장 성일종 위원장 만나지 않았나요? 네, 지금 이 시국에 그럼 만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먼저 만나니까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만난 거지요. 아니 야당은 만나 그게 안 되는 거면 네? 여당도 만나면 안 되죠. 그 야당 의원들이 매우 위법한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위법과 부당을 밝히기 위해서 만난 거죠. 저희가 그 회유하려고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자꾸 이제 회유가 아니라고 강변을 하시지만 저는 이거는 우리 역사에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요. 이런 일을 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런 식의 그냥 사법 절차를 막 교란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저런 행위는 박범계 의원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 그런 분들이 하신 것은요. 저는 이건 수사하고 재판해 가지고 재판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예. 절차 필요하다면 하시고 뭐 진행될 거 밝힐 거 밝혀야 되는데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도 믿듯이 전 김현태 단장도 믿거든요.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도 전 역회유 당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군인들 수십 년 동안 나라 지킨 군인들이 여야 정치인들에 휘둘려서 본인들이 막 있지도 않은 거를 막 지어낸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현태 단장이 막 회유당했다고 말하는 것도 당이 좀 자중했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곽종근 사령관 30년 넘도록 나라 지킨 그 군인에게 넌 야당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서 지금 거짓말했잖아라고 몰아가는 저는 그것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박종근 사령관이 거짓말을 한 건지까지는 저는 판단 못 하겠어요. 네. 진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 보는 기준으로는 회유를 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우리가 변호인을 붙여줄게, 뭐 삼성전자 부회장 했었던 변호인 붙여줄 거야. 민주당이 지켜줄게. 빚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봐줄게. 그다음에 자문위원이 그랬었다면 전문위원이 민주당 전문위원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는
이제 세상이 완전 진짜 뒤집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마치 삼족을 멸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우 약자인 내란 혐의의 중대 혐의자를 앞에 앉혀놓고 우리가 잘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가 뒷배 봐줄 거야. 변호인도 붙여주고 그렇게 한 것은 명백한 회유죠. 그런 일은 사법실 우리나라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전 이것은.